네, 진짜 주식 2부 APM 시청자 마스터의 판단을 위해 핵심 전략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한샘, 김정기 비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심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동성에 대한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과연 두 분은 어떨지 오늘도 저희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만 바라보는 APM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 비서실은 늘 항상 냉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 빅퀘스천으로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퀘스천부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또다시 검은 월요일 유가 원화 증시 3중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변동성이 앞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커진 우리 시장입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아지면서 무뎌지면서 좀 안착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부터 한번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박한샘 비서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변동성이 일명 꼬리치기라고 그러죠. 꼬리치기. 네, 이제 변동성이 이제 꼬리가 길수록 이 휘둘림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차 같은 경우 이제 앞부분은 괜찮은데 선로를 이탈하면 뒤에 부분은 흔들림이 심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고가 대량으로 인명이라든가 이제 대량 사고가 나는 건데 국내 주식 시장은 2,300포인트에서부터 지난 1년 동안 6,3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 이제 뭐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종합주가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이제 뭐 3~4배씩 늘어난 종목들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계속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이 쉽게 사그라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쉽게 이 옥죄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국내 시장은 이제 시가총액이 예전에 2,000조 시장에서 국내가 이제 5,000조 시장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널뛰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쉽게 사라지기는 좀 어렵다고 거의 당분간은 변동성이 계속 살아날 거다. 어쩌면 그나마 이번 주 오늘 내일이 변동성이 좀 축소된 형태고 목요일 날이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목금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한 번 더 폭발할 수 있다. 오늘은 오히려 국내가 변동성이 좀 적었습니다. 일본은 7% 장중에 마이너스가 났는데 한국도 물론 잠깐 마이너스 8% 났지만 지난번에 일본 3% 움직일 때 우리나라는 뭐 지수가 10%대씩 움직이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변동성이 사그라들기는 거의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질문 우리 김정기 비서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이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꼬리치는 맞습니다. 뭐 트레일러나 대형 화물들이 흔들리는 현상을 스웨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동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락 변동성은 방향성 상실이 아니라 주도권 재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진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이 변동성은 확대는 자연스럽지만 지금은 AI 인프라라는 이런 확실한 실체가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 대기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는 전형적인 강세장 속의 변동성 확대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부는 현금 비중을 들고 계시다가 가격 변동성이나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과열 국면에서는 언제나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전반의 어떤 산업에서 4분기 실적이 저는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저점인 5,000포인트가 포워드 PER로
8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5,300포인트 이하에서 4,750포인트까지 이런 단기 과매도 국면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 변동성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 네. 의견이 두 개로 나눕니다. 뭐 첫 번째는 뭐 수석 시장 전략가라고 하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뭐 아직 주식시장 최악은 오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 중동 리스크가 오히려 마지막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철저하게 상반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외국인들 어떤 매도세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다 받아내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지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시는지 아니면 공포 속에서 야수의 심장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시는지 네, 저희가 박한샘 비서부터 네. 여쭤볼게요. 이 장이 사실은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모르죠.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처럼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처럼 갑작스럽게 온다. 매도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가면서 하락 시장을 곰에 비유했고 상승장은 들이받는 황소에 비유를 했죠. 근데 새끼 뺏긴 곰이 갑자기 나오지 나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원나라도 그랬고 청나라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망한 제국은 없어요. 이제 그 부패라든가 내부 골마 터져서 네네.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어떤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잠깐 충격은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주식이 하락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는 거의 여기가 상투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올라왔으니까.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갖고 미국 시장이 주식시장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내부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혹은 이제 금리 조절 실패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반면에 이제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제 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네. 이런 역사적으로 쭉 주식시장을 보면은 전쟁을 해서 오히려 주식이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했느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란 전쟁이 만약에 지금 극적인 합의가 오늘 밤에 이루어졌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과연 상승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하는 거지 오히려 지금은 매물이 손바뀜의 과정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AI라든가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흐름이 추세냐. 그럼 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지금 오늘 국제 유가 변동성으로 인했던 이 충격, 어제 90달러였거든요. 80달러 중반이었는데 아침에 선물 딱 시작할 때 국제 유가가 얼마였냐면은 어제 참 80달러였습니다. 80달러였었는데 지금 아침에 딱 시작하니까 110달러대더라고요. 그렇죠. 111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점심 때 정도 되니까 119달러, 120달러 근처까지 30%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2시 반 되니까 다시 또 폭락해갖고 1시간 동안 폭락해갖고 100달러가 잠깐 깨졌어요. 3시 정도 넘어서는. 그러니까 12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1시간 만에 깨졌거든요. 또 그러니까 20%가 또 폭락 나온 거예요. 30% 폭락 나왔다가 이런 널뛰기들 속에서 근데 거꾸로 주식도 지금 굉장히 안정화를 또 찾아가요. 미국 나스닥 선물이나 보니까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 변동성의 채찍을 내가 피해갈 거냐 맞설 거냐인데 일단은 잠깐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 능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저는 이것이 시장의 어떤 새로운 또 동력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치 않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중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전쟁이 사실은 한 길면 한 달, 짧으면 이번 주 아니면 오늘도 저는 어느 정도 수습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포의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뭐라고 할까, 시장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지향하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 전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뭐 사후 약방문처럼 네, 펼쳐질 것에 대한 어떤 소재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당장 전쟁이 멈춘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지수가 급반등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죠. 시장은 바라보는 방향성을 보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는 시기다. 손이 어디서 어디로 바뀌고 있나요? 지금 국제유가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자의 2년 정도 가장 많은 변동성이 있었던 건 금값이에요. 네. 2,000달러에서 5,500달러.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지금 원자재 중에서 금과 그리고 유가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런 것, 주식,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시장에서 이제 이자율이라든가 거시경제 지표로서 그동안 움직였는데 금은 이미 더블 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가 오늘 120달러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145달러가 WTI 텍사스산 중진류 최고가거든요. 근데 WTI 중진류는 내부에서 미국에서 다 소비가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힌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가장 누가 해피할까?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거든요. 1위죠. 네. 3,300억 달러, 300억 배럴 정도. 사우디가 2,700억 배럴, 미국이 800억 배럴, 러시아 700억 배럴, 그리고 쿠웨이트가 한 2,100억 배럴 정도가 지금 오늘 전쟁난 이란이. 그러면 미국은 만약에 이란도 이번에 육로를 통해서 장악하고 베네수엘라도 장악하면 1위, 3위를 먹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나머지 나라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렇죠. 국제 유가에 대한 장악력, 5천억 배럴을 장악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은 한 번도 생산을 안 했어요, 그동안. 많이 생산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생산량은 더 풍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뭘까? 진짜 전쟁이 목적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득이 목적인지 일거양득을 노리겠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이란 전쟁이 안 났으면 어떤 것에 직면했냐면 미국 하원에서 탄핵이 지금 제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의 행정권이 박탈당하지는 않거든요. 네. 대통령은 그대로 수행해요. 그런데 11월 3일 날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대로 하원에서 탄핵이 맞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가면서 공화당이 심각한 상원까지 잃어버리는 문제가 봉착할 수 있는데, 전쟁을 하면 탄핵될 수가 없고 미국은 전쟁하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전쟁하고 있는 중에 연임을 한다고 하면 그때 또 연임도 거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11월 3일까지 저는 공화당과 트럼프 참모진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갖고 갔다. 그래서 이란에서 육지전, 육군,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처럼 육지전을 하면 장기화되는 건데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쟁이 이제 장기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국제 유가는 100달러 지금 돌파났다 잠깐 멈췄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값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처럼 국제 유가도 100달러 지지선. 그러면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싫어하겠느냐? 이 전쟁이 빨리 끝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저는 지금 전 세계에 두 사람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네. 두 번째는 푸틴 대통령이라고 푸틴이요?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푸틴이에요. 네, 전쟁이 빨리 끝나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균형이 정확히 55달러거든요. 국제 유가가.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이나 이런 것이, 러시아는 사실은 에너지 의존도가 전 나라의 재정의 8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가 지금 100달러 돌파 나왔을 때 아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크렘린에서 그래요. 잔치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포의 구간, 야수의 심장을 갖고 매수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결론은 이겁니다. 금값도 더블 났고 유가도 이제 더블 났고 60달러에서 그러면 주식도 당연히 이게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현상.
근데 그걸 트럼프가 왜 촉발시키느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이제 새로운 페트로달러가 아니라 새로운 걸로 재편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30년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현금이 아니라 금이든 유가든 주식이든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기 비서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양분화되어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 아직 최악은 오지도 않았다. 마이클 오르크 존스 트레이딩 수석 시장 전략가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 아직 뭐 최악은 오지도 않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는 반면 오히려 중동 리스크가 마지막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리스크 관리 대 공포 매수의 기회, 우리 김정기 비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상승 파동, 그 마지막 상승 파동을 가기 전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전쟁은 항상 지나고 보면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기화될 것을 걱정을 하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발생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꽤 된 것 같은데요. 4년 차입니다. 4년째인가요? 근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장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전쟁은 초기 1, 2주간 아주 긴박하게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기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기회의 과정으로 잡지 못한다면 마지막 상승 파동에서 또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 이 하락의 조정은 그 핵심을 따져보면 기름값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전 세계 원유가 이제 수송 혈관이 이제 막혀버리면 WTI나 이제 브렌트유가 오늘 110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장 막판에는 또 하락해서 뭐 100달러도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도 같이 따라 오르고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 이슈가 재점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준 페드에서는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티던 주식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건데 위험자산 선호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시장이 한국 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 본토를 때렸던 9.11 테러를 보시면 사건 발생 당일로부터 D+14일 14일 만에 갭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바꿔버립니다. 25일 날 그러니까 갭상으로 추세를 바꿨다. 근데 이제 거래일수로 D+14일이기 때문에 그럼 좀 더 길겠네요. 네. 조금 더 길죠. 그리고 6주 정도 후에는 이거 전체 기간으로 6주 정도 후에는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미국 본토를 때린 것도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6주 후에는 이런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공포에 젖어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런 전쟁은 언제나 기회였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지금 석유 비축 물량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1억 100만 배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회원국들 한 90일 정도 비축유를 보유하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 비축유만 한 115일 정도를 쓸 수 있고 민간 비축유를 포함하게 되면 한 7, 8개월 정도를 우리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언젠가 가라앉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공포 매수를 오히려 그렇죠. 이번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을 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두 번째 퀘스천 그럼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유가 100달러 넘자 G7 비축유 방출 논의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뭐 전 세계가 비상이죠. 그리고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중동유에 대한 의존도가 한 70%, 80%인데 일본은 90%가 넘더라고요. 그런 거 봤었을 때 특히 우리 쪽,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분위기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G7도 비축유 방출을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아무래도 경제 TV다 보니까
가격적인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급등하면서 항공 운송 같은 업종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정유 에너지 쪽은 수혜가 수혜 섹터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시점 이런 관련 업종들에 대한 전략 어떤 전략을 갖고야 되고 이게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야수의 심장으로 지금 들어간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사실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체질이 변한다든지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손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체질이 변한 시장의 주도 섹터도 변하고 이런 쪽을 좀 쫓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쟁 리스크로 따른 뭐 정유주라든지 방산, 화학 이쪽을 보는 것이 맞는 건지 그쪽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한샘 대표, 박한샘 비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에 굉장히 놀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바라보는 시장을 말씀드린다면 네. 여러분이 피할 곳은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 네. 피할 곳이 없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워렌 버핏도 지금 주식으로 거의 다 예를 들어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도 1경 4천조 원을 그럼 주식으로 그대로 다 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재용 회장님도 그대로 주식으로 그대로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님 갖고 있고 미래에셋 펀드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폭락 나올 때 거의 대부분 주식을 다 파는 사람은 없거든요. 펀드들도 90% 이상은 주식으로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펀드를 보시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서 근데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나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는데 저 사람들은 똑같이 서브프라임 겪었고 코로나 겪었고 IMF 겪었는데 누구는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식은 수익률 구간에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기치 않은 똑같이 모두 99%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자산의 하락. 여기에서 내가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더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이라도 꺾였으니까 이제 손절을 할 거냐, 그래 손절을 해서 살아남을 거냐. 거의 대부분 이걸로 정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은 외부 충격이에요. 내부 충격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로 두려워야 될 것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전에는 10억을 갖고 있었으면 금 골드바 10개를 샀습니다. 10kg, 1kg짜리 10개. 근데 지금은 5개도 못 사요. 현금 갖고 있었던 분은. 근데 지금 국제 유가라고 보시면 이게 나라라고 보시면 이제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축류 방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사실은 내 건 안 내놓거든요. 유가는 지금 다행히 국제 유가가 지금 102달러고 네. 이런 어떤 이제 변동성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것은 내가 현금을 갖고 있음으로써 기름값도 따블라고 금값도 따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인력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지는 한국에서 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부동산 쪽이 앞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선택지는 저는 주식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확률적으로 주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할 확률이 65%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말씀은 앞서도 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유가가 쇼크에 사실은 우리가 100달러는 뭐랄까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유주, 에너지주 이쪽에 대한 어떤 수혜 그리고 항공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정유 관련된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뭐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야수의 심장을 갖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접근해야 될 섹터는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국제 유가를 쳐 올리는 거는 사실은 저는 같은 맥락의 금을 건드렸던 세력이나 그리고 지금 트럼프를 믿고 베네수엘라 쪽에서 베팅을 한 미국의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국제유가를 이렇게 국제유가를 올림으로써 앞으로 이게 공급망 재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제유가로 보지 말고 공급망 재편, 그러니까 에너지를 누가 장악하느냐.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꼼짝 못한 게 러시아한테 전쟁하고 있는데도 사실 런던 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 런던 러시아 석유 선물 거래 정지만 시키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 왕자한테 꼼짝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협력을 하고 국제유가를 좀 일일 비축량을 늘려달라고 했을 때 안 늘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패권은 그쪽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때려부시고 새로 내가 재편하지. 중국과 싸우게.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파나마 운하하고 수에즈 운하까지도 장악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급망 재편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주무르는 건데 100달러 잠깐 올랐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100달러가 지지선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값의 궤적하고 맞춰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요. 금값이 5,000달러에서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유가는 앞으로 120달러 그리고 신고점 150달러까지도 한번 터치할 거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이 정유주를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유주로 돈을 버는 것이 보다는 알리백 관련주로 돈을 버셔야죠. 태양광, 알리백. 그렇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한국은 더군다나 이제 새만금에서 쭉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전력 인프라를 지금 새로 구축하고 있는 게 알리백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유럽은 지금 한 40%까지 독일 같은 게 올라왔어요. 전체 공장이라든가 모든 생산량의 전력을 40%까지 알리백을 맞췄습니다. 동유럽은 25%, 미국도 20%, 한국은 지금 7%에서 1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나라도 앞으로 40%까지 당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게 해상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ESS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추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유주를 해도 되고 알리백을 해도 되고. 갑자기 아리백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되면 네네. 휘발유가 2,000원 간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아무래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요 얘기는 또 저희가 뭐 계속해서 잠시 후에 또 혹은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또 다음 기회를 활용해서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기 대표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항공, 운송 같은 업종은 확실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정유 에너지주는 또 수혜가 되고 있고 남의 아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으나 방산 쪽도 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 아까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체질이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현 시점에 가장 핫하고 뜨거운 섹터가 아무래도 정유 에너지 방산 이런 쪽일 테니까 그렇죠. 이쪽을 지금은 보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정유 에너지 그리고 화학주들 석유주 네, 석유화학.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로테이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단기성 테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단기성 테마죠. 네. 이거는 언젠가 국제유가는 150달러를 찍더라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100달러 이상에서 한 달, 한 4주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 에러로 갈 수 있는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다 같이 폭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유가를 좀 눌러주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전쟁에서 또 로테이션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조선과 방산이에요. 근데 방산은 지금 많이 올랐다가 조금 꺾이는 흐름인데 이건 역시도 로테이션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주도주는 꺾이지 않는다. 반도체. 그렇죠. 주도주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꺾일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가 꺾이는 순간 이 시장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앞으로
금융시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등 섹터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등 섹터가 궁금해지면 어차피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네. 2등 섹터는 어느 쪽을 보고 계실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한쌤 대표가 아리백을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그럼 2등 섹터 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 김정기 비서가 보는 2등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2등 섹터가 자동차 밸류체인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산하면 2차 전지 ESS가 됩니다. 2차전지 ESS. 예.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로테이션 측면에서 제약바이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자기가 리딩을 했어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전력을 자급자족해라.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기저 전력입니다. 원전이라든지 말씀하신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렇죠. 등등의 이런 해상 풍력 같은 신재생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테슬라 같은 ESS 차원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산업은 ESS가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얘기하고 다음 캐스천 또 만나면서 자세한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캐스천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반도체 투톱 급락에도 메모리 업황 모멘텀 견조라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결국은 앞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도 섹터는 꺾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시장이 손바뀜이 일어나든 체질 변화가 일어나든 어쨌든 주도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박한샘 대표님, 네. 삼전 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일단 뭐 삼전 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은 앞서 아리백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게 아리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리백을 지금 주도 섹터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역시 반도체를 주도 섹터로 놓고 두 번째를 아리백으로 보시는지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하이닉스가 한국의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에서 IMF 때 1000포인트, 원래 100이었는데 IMF 때 230까지 1000 갔다가 230 떨어졌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100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이면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세계 1위가 처음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2000을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 9%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3000을 왔을 때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방산이라든가 특히 이제 HBM으로 현재 여기까지 5000까지 오게 됐는데요. 종목이 지수가 올라오려면 어떤 이끄는 종목들이 나와야 됩니다. HBM이 세계 1위인데 마진율이 거의 이제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1조 원 팔면 6천억은 남는 구조거든요, HBM이. 그러면 저는 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 주도주인 것은 뭐 자타공인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강남 아파트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를 보지만은 내가 강남을 살 거냐 아니면 다른 데를 살 거냐는 또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하이닉스가 지금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한 120만 원대까지 그러면은 지금 80만 원 전후니까 한 많게는 50%에서 40% 이번에 굉장한 기회를 한번 누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보다는 그럼 저는 이제 알리백종 종목으로 내가 좀 더 중장기 추세를 한번 볼 거냐. 그래서 제2의 HBM처럼 새로운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걸로 볼 거냐. 그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럴 때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는 대장주를 먼저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왜냐하면 대장주가 먼저 폭락이 나왔고 먼저 또 급등도 주도주기 때문에 알리백 종목에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베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대응이 지금 중요한 거니까. 그럼 저는 당연히 하이닉스 오늘 종가 아니면 내일 시가에 일정한 베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연히 이 시장은 6,000포인트까지 우리나라가 올 수 있었던 배경의 이면에는 이 장은 하이닉스 장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장을 저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3점보다는 하이닉스. 네. 왜냐하면
뭐 삼전은 지금 노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노조 네. 파업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서라도 기준점은 하이닉스라고 보시는 건지. 뭐 노조는 어디든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노동자가 하이닉스가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이 47조예요. 그러면 3만 3천 명 나누기 10분의 1. 영업이익이 4조 7천억을 나누면 1억 5천만 원씩 성과급입니다. 참 작년에 네. 이번 연도에는 97조 원 이상 벌을 걸로 보여져요. 나누기 3만 3천 명 하면 3억이에요. 네. 앞으로 3, 4년간 그러면 성과급만 10억 받는 거거든요. 평균. 두 부부가 근데 여기서 만나서 결혼하면 성과급만 20억이에요. 3, 4, 5년간. 노동자가 이렇게 200만 달러에 가까운 것을 부부가 3, 4년간 모은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없는 케이스라고 그렇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사 문화에도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삼성전자 노조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패할 가능성? 예. 네.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정당성이 사실 사라진 노조.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3년간 하이닉스 4, 5년간 성과급을 10억 받는데 삼성전자도 뭔가 이제 HBM 때문에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투쟁하는 노조가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5천만 원, 4천만 원 받을 때와 좀 다른 케이스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 뭐 이거는 뭐 저희가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는 상한제가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결론은 이번에 총파업을 한다면 이 상한제를 우리 풀어달라는 이야기 쪽으로 우리도 하이닉스처럼 풀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논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얼만큼 민심에 부응하고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고 또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가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는 할 텐데 어쨌든 대표님의 말씀의 요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그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에 지침이 좀 될 것이다. 요 정도의 이야기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어서 우리 김정기 대표도 그 김정기 대표 다이렉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삼전 닉스에 대해서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여기서 지금 내 마음속에 1순위 그리고 손바뀜이나 체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도체가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근거, 이유 그리고 전략 뭐 다양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4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주 3월 18일에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 있죠. 네.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전년 대비 14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4분기 실적까지 새로운 모멘텀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메모리 3사 중에 삼전 하이닉스는 한국 기업이지만 마이크론 3등 기업은 미국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 3등 기업이 캐펙스 자본 지출이 확대된다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였던 1등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시 또 캐펙스를 확대하고 또 3월 16일부터 엔비디아 GTC가 열리죠.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을 매도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저는 패시브 자금의 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패시브 자금의 매도. 그렇죠. 5에 50%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RIC라고 해서 미국에 등록된 투자 회사들은 이 패시브 자금들은 5% 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자산에 전체 펀드 자산의 50%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위해서 이런 법규가 나온 것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지분을 급진적으로 늘리면서 해외 IB들의 패시브 자금들은 대부분 50%가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다수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가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견은 잘못된 의견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를 다시 한번 공략하는 흐름이 나오셔야 된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들이 이 비중을 축소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올까라고 본다면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반도체 시장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예. 우리 김정기 비서는 삼전, SK 네. 어느 쪽을 좀 더 사실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그렇죠. 좋냐. 엄마 아빠인데 뭐 자금만 있으면요 뭐 둘 다 그렇죠. 다 들어가면 근데 이제 좋죠. 그렇지만 저는 삼전 하이닉스도 좋지만 이제는 캐펙스 확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장소부, 장비 소재 부품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부장인데 장비 소재 부품 그렇죠. 장비가 단이 가장 먼저 움직일 테니까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쪽을 한번 가시는 이제는 장소부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장소부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자. 요 정도로 한번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를 다룬 세 가지 빅캐스천 우리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다가올 내일장을 위해 내일 전략 리포트로 보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마스터들의 내일 투자 전략을 위해 불필요한 이야기는 덜고 핵심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내일 전략 리포트 시간인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내일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반등을 또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우리 박한샘 비서의 내일 전략에 대한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한샘 비서의 내일 전략 브리핑입니다. 자, 유가 널뛰기에 홈 빠진 증시가 내일 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모주타파 리스크 그리고 또 뭐랄까요? 호재로서는 120달러 찍고 100달러를 기회 요인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먼저 유가 널뛰기 홈 빠진 증시 내일도 뭐 정신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30%, 뭐 폭등 20% 다시 되밀림 이런 널뛰기가 나오고 또 100달러가 깨지면 또 주식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가가 휘두르는 채찍에 아주 현란하게 전 세계 증시가 변동성에 움직일 거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치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회 요인과 리스크로 봤었을 때 네. 일단 리스크로 봤었을 때 모스타파라고 했습니다. 모스타파 히메네이. 예. 히메네이가 성인 거죠. 성일에서 모스타파가 이름인 거. 맞습니다. 알리 히메네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의 아들인데 이거를 리스크로 보신 거는 전쟁이 그만큼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인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볼 때 강성 그렇죠. 쪽의 인물로 알고 있어서. 왜냐하면 헤메네이의 이제 차남이신데요. 네. 이란 지도부가 이제 아나톨리 중에서 누구를 지도자로 선정하느냐? 선정하는데 차남으로 선택했어요. 이 차남이 굉장히 히메네이 아버지보다 더 강성이고 근데 이란 지도부가 그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히메네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한다겠잖아요. 이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은 참 죽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란 지도부는 우리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판 붙으려면 붙어보자.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장이 오늘 국제 유가를 폭등시킨 이유인데 일단은 이 부분 때문에 유가가 쉽게 그래요. 빠지진 않을 거다. 이게 리스크라고 보시면 요것 되겠습니다. 또한 리스크로 보고 네. 계시는데 이제 기회 요인은 120달러 찍고 100달러입니다. 이 유가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있었던 유가입니다. 이것을 기회 요인으로 보시는 거는 이런 리스크가 있고 내일 또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안정화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까요? 120달러 한번 찍고 지금 우익고를 길게 달고 다시 103달러 전후예요. 네네. 2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러자마자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대에서 1%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또 100달러 살짝 깨지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단기 주가도 급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여러분들은 아마 들었다 놨다 하루는 그래요. 뭐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냉탕 갔다 온탕 갔다가 네 그렇습니다. 유가의 100달러는 확실히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맞습니다. 거를 좀 확실히 우리가 맨날 뭐 빅 공포지수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가의 100달러가 약간 그 공포의 숫자가 아닌가 하는 또 심리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한샘 비서의 내일 전략 브리핑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정기 비서의 내일 전략 브리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정기 비서의 내일 전략 브리핑입니다. 내일은 절호의 기회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좀 불안한 건 김정기 비서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야수의 심장으로 접근하라 그러면 저로에게라는 건 빠진다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자, 이 리스크로서는 3호 대출을 선택해 주셨고요. 기회의 요인으로는 4분기 수출과 실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로의 기회가 내일은 될 것이다. 네. 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반등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오늘 2시 정도 흐름을 좀 보시면 WTI 그 비축이율을 이제 앞으로 풀겠다는 이슈와 함께 WTI 원유가 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금 S&P 500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네. 우리 콜옵션을 보시면 한국 시장에서 콜옵션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2시에서 2시 반 정도 사이에 급진적으로 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은 일단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지금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국가들보다 한국 지수가 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뭔가를 좀 들여다보면은 오픈 AI와 오라클이 지금 텍사스주에서 추진해온 이제 에빌런 데이터 센터 확장 방안을 백지화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양사에서 건설 중인 게 1.2기가와트짜리 규모의 데이터 센터인데 이걸 2기가와트로 확장하겠다라고 했다가 이걸 철회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 대형 부지를 메타 플랫폼스가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임대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든지 우리는 수혜를 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출 데이터도 좋아졌지만 2분기부터 낸드 가격의 40% 이상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메모리 가격도 여기서 10에서 20%를 더 추가적인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적이 저는 1, 2개 분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DDR5 현물 가격이 이번 전쟁이 나오면서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일시적인 흐름일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요인으로 4분기 수출과 실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렇죠. 리스크는 사모펀드입니다. 네. 얼마 전에 블루아울 캐피털의 그 부실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은 블루아울 캐피탈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경기를 안 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때문에 이제 위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금리가 길어지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결국에는 감당 못할 이자 폭탄 때문에 좀 무너지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사모 대출 시장은 집계가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빌렸고 얼마나 이제 기한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집계가 안 되고 아무리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추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잠재적인 위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새벽에 블랙락에서 일부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엄청난 폭등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동맥경화 현상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의 전략을 리스크와 기회로 구분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계속해서 유망한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로 이어갈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종목 수익률 보고서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비서진들이 2월 23일 제출했던 탑픽 종목의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한샘 비서입니다. 현대 모비스 57만 원까지 바라봤는데요. 고가 기준 53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목표가에 근접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비서입니다. LG 이노텍 목표가를 32만 원으로 설정했었죠. 고가 기준 35만 3,500원까지 강하게 치솟으면서 목표가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지금 시장에서 이 두 종목에 대한 AS 전략,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제시할 비서진들의 따끈따끈한 탑픽 종목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종목 저희가 리뷰를 짧게 한번 보도록 하면 현대모비스와 LG 이노텍인데요. 또 짧게 언급을 한번 해보고 사실 오늘의 종목이 이제 중요하니까 먼저 우리 박한샘 대표 현대모비스입니다. 네네. 어떻게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현대모비스는 제가 지난주에 자동 손절가를 40만 6천 원으로 그렇죠, 제시해드렸어요. 네. 이 가격을 제시해드린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는 무조건 자동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주도주가 아닌 쪽이다라면 더군다나 자동차 쪽이나 이쪽은 유가가 올라왔을 때 항공, 자동차 이런 쪽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손절하고 그리고 나서 단기 변동성에서 다시 한번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져요. 좋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손절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김정기 비서는 LG이노텍입니다. 짧은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뒤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다시 재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1,000억 원 규모의 라인 증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 LG이노텍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수익률 보고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만 생각하는 시청자 마스터의 비서실 APM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오직 실력과 수익률로 승부하는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 시간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 마스터들의 수익을 책임질 오늘의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두 비서의 종목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박한샘 비서는 코스피의 온도계, 저희 반도체의 온도계는 들어봤는데 코스피의 온도계라고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고요. 김정기 대표는 복덩입니다. 그렇죠. 복덩이 본인 별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본인 별명? 자, 복덩이 코스피의 온도계와 복덩이는 과연 어떤 종목을 품고 있는지 두 분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코스피의 온도계는 SK하이닉스를 코스피의 온도계라고 말씀해 주셨고 복덩이는 원익 QNC입니다. 자, 코스피의 온도계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온도계이면서도 온도계는 보일러는 아니죠. 그냥 온도만 표시해 주는 거고 온도를 그렇죠. 에어컨처럼 내렸다 줄이지 않는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약간 지금은 보일러 기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이닉스 목표가를 한 120만 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지금 80만 원 초반이고 이제 내일 만약에 미국이 잠깐 빠지면 80만 원 전후가 되겠죠. 그러면 50% 수익률에서 40% 수익률을 단번에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이닉스 여러분들께서 아마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100만 원은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코스피의 온도계, 지금 온도계가 아니라 코스피의 냉난방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정기 비서는 복덩입니다. 네. QNC, 네, 원익 QNC.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만나볼까요? 커츠 부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8%나 상향이 됐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50%나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만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없어서 못 파는 부품이고 가장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현위치 부담 전혀 없는 자리라고 보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마스터를 위한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보고한 종목들은 모두 비서진의 성적표에 기록이 되니까요. 일주일 뒤 수익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